네,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심리학의 시선으로 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유서 깊은 연구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에 깊이 있는 생각의 즐거움을 알려주시는 우리 김태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책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깊은 생각의 즐거움. 맞아요. 깊은 생각의 즐거움. 네. 이름을 좀 잘 지을 걸 그랬습니다. 깊은 생각의 즐거움. 네, 교수님이 인지심리학자로서 네네. 또 생각을 요새는 또 너무 얕게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도라에몽으로 사는 거거든요. 말하는 감자다. 막 이렇게도 네. 학생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했을 때 어떤 즐거움들이 있는지 또 책 네. 써주신 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꼬였네요. 네. 오늘은 그 하버드 그랜트 네, 연구죠. 네, 네.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진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그 인간관계다. 네. 이 얘기밖에 잘 네. 모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솔직히 그렇게 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대부분의 위대한 연구는 한 줄로 정리가 되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연구는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맞아요. 언급하는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구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시작된 게 1938년이고 네. 지금이 2026년이니까 거의 아직도 하고 있는 90년. 거예요? 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거의 9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죠. 근데 90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게 종단 연구라는 겁니다. 종단 연구는 뭐냐면 처음에 참가자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쭉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 같은 걸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20대와 30대와 40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이제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비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40대, 50대는 지금 20대와 다른 20대의 삶을 살았어요. 맞아요. 네, 기성세대가 20대일 때와 지금의 맞아요. 20대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데 조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연구가 그 세대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죠. 종단 연구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연구비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 연구 책임자가 총 지금까지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1대, 2대 책임자 때까지만 해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3대 연구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가 40년 가까이 연구를 이끌어가면서 이분이 제일 잘하신 게 뭐냐면 연구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없으면 이게 아예 안타까운. 진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공헌은 제가 보기엔 연구비다. 또 학자 입장에서는 네. 그랬네요. 네, 아니면 네. 저희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제가 이분의 책을 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정말 이 연구에 진심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40년 동안 연구 책임자를 하셨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바쳐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특히 이렇게 쭉 끌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대 한 300명 정도를 섭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 300명이 20대가 됐을 때 연락이 끊길 수도 있겠네요. 엄청 많이 끊깁니다. 절대 300명이 다 참여하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로 지나면서 뭐 안타깝게 사망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싶지. 네. 내가 조금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조금 연락을 안 그렇죠. 하고 싶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자꾸 연구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자꾸 설문지 보내고 맞아요. 너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건강하냐 이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중에 분명히 탈락한 분들도 있지만 연구진의 정말 그 피나는 노력으로 꽤 많은 사람들을 계속 끌고 왔다는 거. 그리고 제 4대 연구 책임자가 뭘 했냐면 자녀 세대로 연구를 확장합니다. 저 그거 물어보려 했거든요. 네. 지금 90년 동안 됐으면 안 돌아가신 분들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가가 네, 궁금했는데 네. 확장을 네, 하셨군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1,300명 정도를 지금 추가합니다. 아마도 하버드 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연구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18년대부터 그 한 네. 인생을 쭉 보고 그리고 지금 또 자녀 세대들까지 또 쭉 한 맞아요. 세대를 보겠네요. 네네. 이 세대들의 어떤 삶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중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의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드물고요. 그리고 이 연구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설문조사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2년마다 한 번씩 설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주치의한테 의료 기록을 넘겨받아서 분석 자료로 넣고 혈액 검사도 하고 MRI 스캔도 하고 심전도도 측정하고 이런 신체 지표 이런 것들도 다 넣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세대로 확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 및 배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걸 또 녹음해서 분석해서 또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온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로 초장기 연구를 네.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네. 있다는 거네요. 네. 특히 이제 자녀 세대로 확장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가 매우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걸 또 보려고 네네. 포함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녀 세대를 포함하면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연구가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궁금한 게 우리 노년기에 맞아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네, 궁금하다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정리를 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연구가 또 하버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그것도 좀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대 학생 중에 건강하고 굉장히 유능하고 유망해 보이는 엘리트 남성 268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걸 그랜트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존 F 케네디도 맞아요. 꽤 유명인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언뜻 드시는 생각이 백인이고 맞아요. 남성이고 엘리트고 상류층이고 엘리트고 고학력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대표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보이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연구와 병합합니다. 연구를 병합시켰다. 네, 그게 이제 글루익 스타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그랜트 스타디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글루익 스타디인데 이 연구 책임자가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700명이 넘는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중간에 남성만 있잖아요. 맞아요. 왜 여성은 연구를 안 하냐. 이렇게.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1900년대 초반이니까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누가 크게 딴지 걸지를 않았어요.
근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여성 집단 연구도 같이 또 병합을 합니다. 이걸 이제 털먼 스터디라고 하는데 루이스 털먼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던 연구와 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총 3개의 연구가 병합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대로 알고 있는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기보다는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래서 그냥 그 인생사 연구?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전생에 걸친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고 그리고 있는데요. 또 이름이 네. 앞에 하버드가 붙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거 분석한 거니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구자들이 그 점을 보완해서 여성 집단 그리고 또 이제 빈민가 집단까지 맞아요. 포함을 네, 시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결과를 네,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건데요. 네. 이 연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 거다 보니까 노년기에 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이 그럴듯하면서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7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어떤 게 있었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가 최종적으로 7가지 조건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3대 연구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해석한 거예요? 자신의 책에서 네. 7가지 요인을 조건을 말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4대 연구 책임자는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 지표들, 유전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넣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년, 30년 지나면 또 4대 연구 책임자가 제안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7가지 조건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3대 연구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가 무려 40년 동안 자신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이 여느 칼럼보다는 그래도 훨씬 가치가 있는 제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7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지 베일런트가 7가지 조건을 제시할 때 했던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평생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뇌세포는 20대 초반까지만 그 다음에는 죽는다. 그래서 머리 때리면 너 지금 얼마나 많은데. 뇌세포를.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발달은 20대 초반,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멈춘다고 예전에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게 특히 조지 베일런트가 활동하기 이전에 대세를 이루었던 그 정신분석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유년기 이런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조지 베일런트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대는 뭐 당연히 변하고요. 40대, 60대, 80대가 돼도 사람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주장과 기존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주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정신분석학에서는 아동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게 성인기에 계속 평생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베일런트는 그렇지 않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일종의 그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아동기에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통기한은 20, 30대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50대가 넘어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50대가 넘어서 80대까지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50대 이후에 훨씬 더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성장하는 존재다. 네,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변화하는 존재다. 맞아요. 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50대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의 네, 네. 조건이요. 네. 그래서 조지 밸런트가 제안한 7가지 조건은요. 50대 시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80세가 됐을 때 이러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 아.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아, 50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맞아요. 80대에 네, 네, 영향을 네, 미친 네.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오,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네요. 저한테 네.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50대라서. 50대에도 삶이 변할 수 있다. 네. 50대 이제 한창이죠. 죄송합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50대에 음,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좋을지를 네. 제시한 7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그리고- 방어기제요. 그냥 줄여서 성숙한 방어기제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음. 두 번째는 교육 수준.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금연. 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는 규칙적 운동. 일곱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네.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네. 일단 일단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금주가 아니고 적당한 음주. 저 이거 보고 이거 괜찮을까? 요즘 그 내과 선생님들과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른데. 아니 근데 금주했으면 지금부터 술 끊어야 되나 이런 거. 적당한 음주. 네. 요즘은 한 잔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 다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는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적당한 음주가 일단 네.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는 음. 용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에서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이타적인 능력이나 유머나 뭐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거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네요. 네. 유연하게 이타적으로 네. 바꾸는 거. 네. 이타적인 게 또 중요한. 네, 이타적인 게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조지 밸런트가 이타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건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거의 필수적인 요건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방어 기자하면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도 뭐 승화라던가 네. 또 성숙한 거 뭐가 있죠? 유머. 네.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런 하잖아요. 것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억누르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거를 외면하면 그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받아들이되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탄력성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고요. 사실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육 수준. 이거는 학력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대학을 그러니까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무엇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평생 교육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 시점에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 배우려는 노력을 하느냐. 내가 지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딱 쌓아놨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사실은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일단은 또 다른 것들도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얘기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쵸. 의문을 제기하실 수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이혼도 많이 네네네.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내가 설령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랑 항상 따뜻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했다고 해도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만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만나면 뭐 이런저런 고민 그냥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쫓기거나 그럴 필요 없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거는 그렇죠. 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정말 그냥 겉으로 보기 안정적인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네. 사람들, 네, 좋은 표현입니다. 네. 비빌 언덕.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안정된 결혼 생활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연입니다. 금연이 이제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45살 전에는 끊어라. 네. 요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음주인데요. 이거는 알코올의 폐해를 언급하고 싶어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갈 가능성을 좀 미리 차단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알코올의 효능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부정적이시고, 근데 이제 드시는 이유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시고. 맞아요. 저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 들은 게 그 알코올 중독이 약간 그 애착 중독이랑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선생님께서 알코올을 먹으면 약간 그 스킨십 하는 거, 허그하는 그럴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 된대요. 그래서 약간 뭔가 외롭고 이러서 약간 술을 그 중독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알코올 중독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게 그 기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한 뭔가 이런 걸 얘기해 주셔서 알코올 중독도 참 치료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 치료 어렵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조지 베일런트가 너무 젊었을 때는 누가 봐도 뭐 돈도 많고 뭐 스포츠카에 집안도 빵빵하고 변호사에 이런 분이 계신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못하고 있어서 되게 외롭게 돌아가신 그 사례도 막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누구나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만났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잘못 선택돼서 알코올이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셨던 이 7가지들이 아주 적절한 체중과 운동도 있죠. 그게 규칙적인 운동이랑 적정한 체중 유지.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특히 요즘 이제 평생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맞아요. 그런 차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막 연결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먹으면 그 성숙한 방어 기제를 못 쓰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적정 체중 유지가 안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중에 하나만 해야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좋은 관계를 그냥 누군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넘어서서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외부랑 연결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는 우리 내부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도 심리학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심리학자가 아니세요? 아니요. 심리학자라서. 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이시기 베일런트도 때문에. 심리학자이시기 때문에. 심리학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또 심리학에서 제일 유행했던 접근 방식이 인지적인 처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보 처리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감정의 영향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정보 처리적인 접근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시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을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 기제라는 용어는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보 처리적 접근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관리.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50대에서입니다. 네, 50대에 50대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 80대에 얼마나 행복하고 성숙하게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이거였습니다. EKF님께서 돈과 명예만 쫓던 사람들의 말로도 연구해서 볼 수 있었나요? 라고 하는데, 네. 돈과 왜냐면 요즘 네네네네. 사람들이 네. 돈과 명예를 많이 쫓거든요. 저거 돈과 명예만 쫓던 사람들이라고 딱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피디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사례가 맞아요. 종종 언급해 주셨죠. 네네네. 그런 사례가 이제 안 좋게 생을 맞아요. 마감한 사례고요. 거기에서 핵심이 이타예요. 이타주의가 굉장히 핵심인 게요. 결국은 아무리 혼자 똑똑하고 혼자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메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생성형 AI를 다 모아서 공공재 게임을 시켰어요. 공공재 게임은 내가 받은 돈을 그대로 투자했을 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3배를 불려서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3배가 되고 n분의 1로 가니까 불어나죠. 근데 나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부하고 나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누가 했냐면 생성형 AI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했다는 거죠. 가장 똑똑한 지능을 탑재한 그러나 전혀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기만 한 천재를 길러내면 오히려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들었던 아주 좀 인상 깊었던 말은 뭐냐면 그 유펜의 MBA 와튼 스쿨이거든요. 와튼 스쿨의 교수 한 명이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처음 듣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나중에 감옥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와튼 스쿨에 모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학력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느냐? 본인의 이익만 추구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탈세, 미국에서 특히 탈세로 많이 감옥에 가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성을 놓치지 말라라는 걸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거네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물론 공부 잘하게 키우고 싶으실 거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겠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타주의,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는 능력 그런 교육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교육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일단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만 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내 걸 누구와 나누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정해서 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이타주의랑 약간 달라요. 그쵸. 해야 되니까 네네네. 하는 거니까요. 규칙을 잘 따른다고 해서 얘가 이타적인가? 이건 항상 등식으로 성립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면 8살, 9살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 6살, 5살 동생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서 같이 놀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같이 안 놀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시군요. 따로 놀았던 네. 것 같은데. 문 잠그고. 문을 잠그고.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군요. 네. 걔네들을 끼우면서 깍두기라는 걸 시켰어요. 아 맞다. 깍두기도 있었네. 기억나시죠? 네네. 깍두기는 뭘 해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게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프리라이더가 될 수도 있고.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나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랑 나눌 거야라는 얘기. 깍두기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센 사람들이 시켜줘야 돼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사실은 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걸 다 규칙으로만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깍두기의 심리학으로 뭔가 칼럼 같은 거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깍두기가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깍두기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네. 좋은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 조지 베일런트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네.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조금 충격적이어서 맞아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통 돈이나 자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불행을 막아줄 수 있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로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70대, 80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나 신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돈과 자산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머리죠. 그렇죠. 타고난 것들. 네, 타고난 지능, IQ 얘기를 하는데요. IQ는 사실은 심리학에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요. IQ가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초등학교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인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특히 IQ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고난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거야 이제 많은 천재들의 어떤 사연들로 네, 또 우리가 네, 많이 접했죠. 그런 경우에 부족한 건 내가 감정적 혹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거. 네. 이거는 50대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50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 전만 해도 50세면은 네, 100년 전이면 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죄송합니다. 근데 유전적인 영향이 60대가 되면서 거의 사라진대요. 그 환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나의 환갑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50대 이후의 삶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이걸 주장하면서 제안한 게 50대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했거든요. 그게 예측력이 별로 없대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 그거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조금은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조지 베일런트 제안이니까요. 네. 이거는 그 말씀하셔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측정해서 상관관계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원인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기에 얼마나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했느냐. 여기서 그 정신분석학하고 확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게 평생 간다. 근데 조지 베일런트는 20, 30대까지만 영향을 준다. 50대 이후에는 거의 없다. 50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들을 배웠느냐.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조지 베일런트 딱 검색을 하면 가장 유명한 명언이 나오는데 그게 Happiness is love. 맞아요. 이상 끝.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브는 그 인간관계.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네. Good relationship.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행복은 대인관계다. 맞아요. 중요한 네,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그럼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인간관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건 근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우리 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디폴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흔히 뇌가 쉰다고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뭘 할까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반추하고 네. 미래를 계획하게 한다. 그런 것도 하는데요. 또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뇌가 쉴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뇌가 쉴 때 되게 많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하게 우리가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그쵸. 협력하지 못하면 도태됐잖아요. 그랬겠죠. 네. 물론 인간은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은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줬죠. 도움을 줬지만 그 사람의 장기 생존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은 사람을 바로 배척하면 그거는 오히려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끌고 가려는 노력을 전체 집단은 하죠. 그렇지만 개인별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하버드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행복 연구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행복 연구 검색해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맞아요. 이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 교수님의 제자인 서은국 교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서은국 교수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정말 편한 사람과 정말 편한 사람과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역시 큰 연구는 한 줄로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네, 한 줄로 깔끔하게. 네. 여기서 나온 게 딱 관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드 디너가 뭐라 그랬냐면 행복한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요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게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사회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디너 교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연구에서 주장했던 거를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연구에서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카네만은 경험하는 행복이랑
기억하는 행복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기억하는 행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했어요. 기억하는 행복이 커진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노년에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행복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청년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맨날 재밌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바빠요, 바빠. 네. 하루가 짧고 네, 네. 하루가 짧고요. 근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경험하는 행복보다는 기억하는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카네만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버드 연구에서도 그렇고 조지 베일런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는 건 혹은 지금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그간에 쌓인 기억들 덕분에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실 혼밥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지만 네. 요즘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냥 혼자 지내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서도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간관계가 피곤하다 싶으면은 그냥 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거를 기피했잖아요.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먹고 맞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구성원이 모든 시간에 네. 특정 관계에 항상 속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관계를 아주 든든하게 서로 지지하는 애착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 혼자 지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국 사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혼밥, 혼술, 혼자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을 허락하자는 거죠. 그렇게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자세히 보면 항상 최소한 한두 명은 나와 아주 든든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정신과 쌤도 친한 친구 한 명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절교하자고 하면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그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관계를 계속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만성 염증 지표가 낮게 나와요. 그렇구나. 만성 염증 지표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에 잘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도체가 막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을 해친 게 아니라 적절하게 꺼줬다는 거죠. 그 스위치를.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진정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전두엽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줬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누군가를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타적인 거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시토신입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되게 재밌는 게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보는 사람에게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에게는 옥시토신이 당연히 많이 분비가 됐을 거고 이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만성 염증 지표가 낮게 나왔겠죠. 그럼 반대로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염증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한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하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건데요. 그러면은 내용을 다 다루긴 했는데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릴 때 질문을 좀 볼지. 질문 네. 보고 가시죠. 뭐. 네. W님께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외톨이는 정말 불행한 것이네요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행복에서도 행복에 네네네. 영향을 주는 성격으로 네네네. 외향성이랑 네네네. 신경성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신경성이 조금 높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향적이고 신경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외톨이로 살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일단 외향적인 거는 네. 이미 많이 언급을 했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외향적인 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면 되는 거고요. 신경성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쉽게 말하면 짜증을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때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나의 성격을 확인해 보고 나서 내 행동을 다시 돌아보면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나마 조절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거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환경운동가 툰베리 있잖아요. 네네네. 툰베리도 신경성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신경성을 이제 지구를 지키는 이타성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또 이타적인 면모들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겠죠. 그러네요. 네. 성숙한 방어 기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철님 질문에 네. 대한 답변은 아까 조금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결국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한 인간관계, 네. 비빌 언덕. 비빌 언덕. 네, 아주 좋습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 네. 둘 있는 게 중요하다. 대체된다라고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EKFJ님께서는 스스로를 차분하고 이성적이시다.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다. 이런 나의 성격은 타고난 걸까? 아니면 교육이 된 걸까? 교육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제 자식도 저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성격은 훌륭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음. 성격은 타고나는 거고요. 유전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타고난 건지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은 아이가 비슷하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건 네. 부모님 영향이에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안 그렇다면 부모님이 성장 과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네. 낳고 확인을 해야 된대요. 네. 낳고. 네, 만약에 아이가 없으시다면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한 네네네네. 방법이네요. 나 어떻게 키웠냐. 그래서 타고난 거라면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그냥 잘 커나가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닌 거라면 부모님 EKFJ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네. 그거를 아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본인의 방법을 되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미스터 린님 그리고 왜 배만나님도 들어와 계셨는데요. 네. 이 질문 드릴까요 말까요 교수님? 네, 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50대라고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저한테 인생의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되게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5돌이 안 됐어요. 만 5세가 안 돼서 저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해 나가야 할 건 아이들과 함께 너무 빡빡하지 않은 단순히 아이들을 잘 키운다가 아니고요. 제 아이들과 함께 너무 빡빡하지 않은 얘네들이 너무 경쟁에 노출되지 않게 얘네들과 좀 같이 교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게 저한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네. 관계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80대 건강하고 행복하시겠네요. 교수님. 애들이 잘 크면 행복하겠죠. 아니면 또 그 희노애락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버드대에서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행복 연구, 종단 연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